이월숙 박사님께서는 간호학 박사이시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의료에 관련돼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의 평가사업 단장님으로 활약 중이십니다. 이월숙 교수님 발표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잘 들리시고 보이시나요? 네, 잘 들리고 잘 네. 보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방금 자, 박사님 10분씩 토론을 10분씩 제한하겠습니다. 네. 네, 방금 소개받은 이월숙입니다. 우선은 이제 앞서 백경희 교수님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뭐 법에 대한 부분들은 뭐 논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그런 역량도 없고요. 제가 지금 현재 담당하고 있는 그 신의료기술 평가와 관련해서 디지털 헬스 그리고 디지털 치료제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이제 제 생각들을 오늘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이제 디지털 헬스에 대한 부분들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디지털 헬스 같은 경우는 남자 선생님 전화 받으셨는데 ICT를 목소리가 안 들렸다 활용해서 했는데 어쨌든 지금 또 들리네요. 보건의료나 제가 이제 했어요, 선생님. 관련된 필드를 그 어쨌거나 이제 남자 선생님 지금 서포트하기 금방 위한 07동으로 했을 모든 때 통화했는데 디지털 분야를 이제 포괄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디지털 의료 그리고 이제 우리 소프트웨어 이용한 이제 디지털 애플리케이션들 주로 이용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총괄해서 이렇게 디지털 의료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스마트 디바이스라든지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인공지능, 로보틱 아니면 이제 빅데이터들을 주로 이제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크게는 이제 진단이나 에듀케이션 그리고 연구, 모니터링, 그리고 투약, 뭐 영상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치료기기에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가장 많은 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이제 국내에서 디지털 헬스하고 이제 디지털 치료제에 대한 부분도 좀 구분하면서 이제 나왔던 거고요. 앞서서 이제 저희가 웰니스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식약처에서 반드시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디지털 헬스의 가장 큰 범위 뭐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이제 뭐 정보를 이렇게 전송하는 거 이런 부분들은 이제 허가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별도 없고 이거는 임상 증거가 근거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필요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실제로 환자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부분들, 뭐 진단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환자를 모니터링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임상적인 근거가 필요한 거고 이제 더 구체적으로 나가서는 이제 저희가 디지털 치료기기, 그러니까 디지털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그런 임상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식약처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치료기기에 있어서 지금 현재 국내 식약처에서 이제 허가 심사 가이드라인이 이제 나왔고요. 거기에 따르면 의학적 장애나 질병을 예방, 관리, 치료하기 위해 환자에게 근거 기반의 치료적 개입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로 치료적 개입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방, 관리, 치료가 이제 의료의 범주고 의료기기를 이제 정의하기 때 사용되는 표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붉은색으로 표시했는데 근거 기반이라는 것은 연구 결과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거고 이거는 앞서 백경희 교수님 말씀하셨던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하고 이제 다르게 환자들, 실제로 질병이 있거나 질병이 의심돼서 의료기관에 온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의료기기로서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 식약처에서는 이거를 이제 판단하는 그 판별도를 이렇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건지 그리고 이제 질병을 예방, 관리, 치료하기 위해서 환자에게 적용하는 건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치료 기전에 대한 부분들이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 있다면은 디지털 치료기기로 이제 식약처에서 허가 심사를 해서 허가를 받는 거고요. 이제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이제 디지털 치료기기가 아니더라고 이제 다른 파트로 빠져야 되는 거고 이거는 디지털 치료제 얼라이언스 연맹에서 이제 또 다른 형태로 이제 DTS를 구분하는 이 판별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치료 기술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다양한 이제 리소스를 활용을 하는 거고요. 치료 방식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이제 활용되고 있는 게 인지행동 치료. 의료기관에서 이제 저희 정신건강과에서 많이 쓰시죠. 인지행동 치료, 그다음에 이제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간호 영역에서는 이 생활습관 교정 및 뭐 복약 관리, 아까 말씀하셨던 약간 건강관리 서비스 측에 좀 더 가까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신경 재활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쪽에 이제 그 유형으로 봤을 때는 이제 투약 관리용 보완제,
뭐 이렇게 질환 관리 예방용 보완제 이제 이렇게 그리고 대체제. 그러니까 앞서서 제가 이제 한번 여기서 말씀드린 단독 치료와 보조 치료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디지털 치료제 자체가 기존의 어떤 의료 행위를 완전히 그거를 이제 대체할 수 있느냐. 그럴 경우에는 이제 단독 치료에 효과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기존의 치료나 기존의 서비스에 이거를 애돈함으로써 먼저 더 이제 보완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보완제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보완제와 그리고 이제 이렇게 대체제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국내 디지털 치료기기가 2022년 이제 연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임상시험을 디지털 치료제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식약처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임상시험을 좀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임상시험들이 진행이 되어져 있고 붉은색 박스로 표시되어진 이 에임메드와 웰트 불면증 치료제 같은 경우가 지금 의료기기 허가를 득하여서 임상에 지금 일단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고, 제가 이제 저희 평가사업본부에서 이 의료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심사를 했고요. 이게 저희는 대상, 목적,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환자입니다. 불면증 환자들이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목적 불면증을 개선하는 데 있는 거고,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CBTI, 이거는 이제 불면증에 대한 인지행동 치료거든요. 그래서 불면증에 대한 기존의 대면 인지행동 치료를 이렇게 디지털화함으로써 환자들이 병원에 와서 6주 내지 9주를 와서 이제 인지행동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을 처방을 받고 결과를 확인할 때까지 그 기간 동안은 집에서 가정 내에서 디지털 치료제를 활용해서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본인들이 치료를 하는 그런 기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정하고 지금 현재 임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잠재성 있는 기술로 지금 공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은 건강보험에 등재되어져 있지 않은 의료 행위에 대해서 건강보험에 등재할 만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의사들의 이제 진료 그리고 치료 그리고 이제 진단 검사에 대한 부분들을 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제가 돌아봤더니 한 10여 년 지났지만 간호사 선생님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거의 신청이 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한 2건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신생아들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싸게 하는 것들 뭐 근데 그거는 이제 기본 관리료 진료료에 포함되면서 이제 별도로 평가를 받지 못했던 경우들이 있는데 제가 살펴봤을 때는 사실은 간호사들의 수가로 지금 나오는 게 이제 교육 상담료에 대한 부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서도 제가 일단 그 불면증의 디지털 치료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있었던 행위를 디지털화함으로써 그거에 대한 수가를 또 별도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간호사 선생님들이 하시고 있는 이 교육 상담에 대한 부분들을 어차피 여기에는 이제 필수 교육자로 간호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간호사들이 이것들을 직접적으로 교육하는 것들을 디지털화함으로써 또 다른 수가를 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 이제 이 AI를 이용해서 AI를 이용한 간호중재에 대한 이제 SR이 나와서 좀 살펴봤었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이제 직접 환자 간호에 있어서는 뭐 중환자실에서의 이제 환자 분류 아니면은 이제 뭐 아시다시피 뭐 욕창 발생에 대한 예측이라든지 아니면 낙상을 예방한다든지 이제 감염의 관리에 대한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그 다시 이제 재입원화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했었던 평가 중에는 이미 의료 파트에서 의사들은 폐혈증을 예측하는 것들 아니면은 임상에서의 중증, 뭐 심정지라든지 뭐 그런 사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것을 AI로 개발을 해서 저희 쪽에 평가를 좀 받은 적이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영상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영상 결과들을 이제 영상의학 선생님 판독하기 전에 AI가 1차적으로 판독함으로써 응급 의료가 센터, 응급실에서의 트리아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이미 개발돼서 지금 임상에 속속히 들어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간호 중재에 있었던 부분들을 디지털화하는 것들을 조금 간호계에서 좀 고민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이 10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질문들에서 보니까 일단은 이제 그러면 디지털 치료제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했을 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장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장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시공간적인 제약이 없기 때문에 환자의 수용성이 굉장히 높아질 거라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연구를 좀 봤을 때는 실제 수용성이 그렇게 높게 나타나진 않았고 제가 확인한 연구 결과들 우리 국내 식약처의 임상시험 결과들도 보면 탈락률이 꽤 높습니다. 그거는 탈락했다라는 거는 하다가 환자가 중단했다는 거고 그건 실제로 임상에 나갔을 때 수용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할 거고 또 하나는 대부분은 개인 기반으로 이제 이것들이 개발되다 보니까 이로 인해 치료를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데 중독의 가능성도 결코 이제 간과할 수는 없다라는 거. 그리고 어떤 분이 질문을 주셨던데 사람이 하던 것들을 우리 흔히 말하는 치료적 동맹을 디지털화함으로써 이제 서로 사람과 사람의 컨택이 없을 때 그런 약한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분명히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앱 디자인입니다. 거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령이 높으신 분들한테 이 스마트 앱을 활용하는 것들이 정말 접근성이 수월하냐. 그렇다면 이분들에 대한 디지털 리터러시를 높일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간호사 선생님들이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환자의 경험뿐만 아니라 이제 환자의 인터페이스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같이 고민을 해서 앱을 디자인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심리학자나 행동과학자, 특히 이제 간호사들, 그러니까 이것들을 디지털을 하는 컴퓨터를 전공하신 분들이 하다 보면은 컨텐츠나 이제 그리고 이제 그런 수월성에 있어서 떨어질 수 있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법적으로는 이제 사이버 보안이라든지 데이터 권한 뭐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이슈로 남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짧은 시간이라서 이 정도로 정리를 했고요. 사실 아까 박경희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이제 원격 의료 비대면 진료에 대한 부분들도 시범 사업한 거에 대해서 저희 내과에서 지금 조금 이제 연구를 좀 하고 있는데 실제로 원격 의료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는 비대면 치료가 대면 치료와 했을 때 디지털 치료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환자의 아웃컴은 동일하게 유사하게 가는데 환자의 접근성을 개선해야 되지 환자의 접근성과 수용성을 높인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환자의 아웃컴에 있어서 그것들을 결과를 조금 더 좋은 쪽이 아니고 부정적인 측면으로 간다면은 이제 결코 이제 좋은 현상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상호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 의료계에서 많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열숙 박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간호사가 이렇게 우리나라의 의료 신기술을 평가하고 디지털 헬스케어의 그 앞에 최전방에서 이렇게 검토하시고 평가하시니까 정말 든든하고 자랑스럽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또 도전이 되었던 발표였을 것 같고요. 더 많은 시간을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 두 번째 토론의 발제는 우리 석희태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석희태 교수님께서는 법학 박사이시고 현재 경기대학교 명예교수이시며 사단법인 한국 골든에이지 포럼의 회장님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석희태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너무 멋지십니다. 네, 그럼 교수님 발표 10분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이 디지털 헬스 문제에 대해서 이월숙 교수님, 박사님이 굉장히 자세하게 그 이야기하셨고, 그 다음에 디지털 헬스의 관련 영역, 그 다음에 우리나라 현재의 법적 규제, 뭐 이런 일반적이고 전반적인 것에 관해서는 백경희 박사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문제, 이 주제에 대해서 외부에서 보기에 저분이 전문가일 것 같다라고 해서 강의나 또는 발표를 좀 부탁을 드리면은 거의 대부분이 거절합니다. 잘 모르겠다는 거지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지금 이 발표와 토론을 해주신 이 두 분 그 이야기를 제가 들으니까 저런 분들이 계시는데 왜 다들 안 한다고 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굉장히 내용이 알차고 저도 많이 공부가 됐고 그런데 저 역시도 몇 군데서 이 분야 이 주제에 대한 그 이야기를 좀 부탁을 받았을 때 그동안 전부 거절해 왔습니다.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건 무슨 의미를 갖는가 하면 사실은 이 디지털 헬스와 관련된 기술과 산업, 그 다음에 그것에 관련된 국민 일반, 시민 일반의 의식은 정말 많이 앞서가 있는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변화해 가는데 그 문제를 학문적으로 또는 법제도적으로 그것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논리적으로 이렇게 그 조직화한 그것은 그런 노력은 정말 부족하다. 이런 그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글로벌 워밍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인식은 하고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비를 제대로 제도적으로 못했기 때문에 그 갑자기 대홍수를 당한다든가 뭐 이런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정말 심각하게 겪고 있는 인구 문제, 고령화 문제, 그 다음에 저출산 문제 이것도 일찍부터 그 인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인 그리고 학술적인 그리고 논리적인 이런 그 그런 노력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제 갑자기 이제 그 심각하게 우리가 대면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2025년 말이면은 통계청 그 보고에 의하면 우리 인구의 20.3%가 65세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가 된다고 하더군요. 그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정말 이 시대야말로 지역사회 의료, 지역사회 간호, 간병의 시대이다. 그 시대가 도래했다. 지금부터는 정말 지금부터가 아닙니다. 벌써 한 20년 전부터 우리 사회는 의사의 시대가 아니라 간호사의 시대에 접어들었었다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번에 간호사법 제정에서 그 내용은 저는 사실은 너무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그 출발로서의 그 법 제정 내지는 제도의 개혁에 실패했는 점에 대해서는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 글로벌 워밍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는 초고령 시대에 대응하지 못했는 그런 것이 그대로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이 디지털 헬스의 문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기술과 산업이 훨씬 더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백경희 교수님이 소개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법 제도라든지 준비 상황은 이거는 아주 20세기적인 수준의 그러니까 2010년 이전의 시대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토론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토론이라기보다는 좀 우리들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어떤 자료를 하나 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듣고 보니까 벌써 이월숙 박사님께서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거 다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하는 그런 생각으로 소개를 할까 합니다. 이 지금 보이고 있는 이 자료는 아까 이월숙 박사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던 DTA라고 하는 그러니까 디지털 테라피우틱스 얼라이언스 디지털 치료제 또는 치료기 동맹 얼라이언스라는 말을 쓸 정도로 굉장히 상당히 자세 태도가 아주 적극적인 그런 조직인데 보통 우리 잘 알다시피 society라든가 association이라든가 이런 말을 쓰는데 이들은 alliance라는 동맹이라는 말을 쓰고 있을 만큼 그 무슨 뜻이냐 하면 이것도 그냥 상당한 임플리케이션이 있어요. 디지털 헬스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이해를 안 하거나 아니면 반감을 갖는다. 심지어는 정부 조직 권력이나 또는 의료계에서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그 느낌이 있기 때문에 동맹적 관계에서 우리가 좀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나가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DTA가 이렇게 그 디지털 헬스를 지금 제목에서는 인더스트리 산업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이것은 디지털 헬스 그 자체에 대한 그 분류법을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가서 봤더니 우리나라에서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학으로서는 연세대학교가 유일하게 그 멤버로 들어가 있더군요. 그래서 왜 다른 학교들 또는 다른 그 의료기관들은 여기에 참여를 안 하고 있을까? 이 참여라고 하는 게 어쨌든 새로운 것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이런 그 계기가 되게 만들어 주니까 참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근데 이 DTA가 소개하고 있는 디지털 헬스의 개념, 그 다음에 분류법을 자세히 보면 여전히 자기들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급속도로 기술과 의식이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개념 정의와 그 다음에 분류법도 레귤러리 정말 이게 정규적으로 규칙적으로 당연히 변화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유동적인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게 아주 최근의 분류법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자세히 봤더니 여전히 개념의 혼동, 분류가 클리어하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더군요. 제가 이거를 제 생각 나름대로 이거 우리말로 이렇게 바꾸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했는데 참여자 여러 선생님들께서는 제가 소개했는 이거 우리말로 되어 있는 이것을 보시지 말고 꼭 이 DTA가 소개하고 있는 제시했는 분류법 개념 정의 그것을 원문으로 꼭 보시면서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이제 실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야기를 자세히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라든가 또는 의료인 또는 비의료인이라고 할 때 그때 의료라는 게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이들 또는 아까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도 그 말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쓰고 있던데 보건복지부는 의료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개념 정의하고 출발하는 건지 의문이에요. 여기 디지털 헬스의 분류와도 직결되는 것인데 뭐냐면 이미 이야기 두 분이 다 하셨습니다만은 그게 의료 서비스라고 하면은 반드시 의료인이 담당해야 한다. 그 다음에 담당할 수 있는 자격 권한이 있는 의료인이라고 할 때 그는 의사인가 간호사인가 불분명합니다. 그래 놓고는 뭉뚱그려서 어쨌든 굉장히 역할이 중요하다. 그래 놓고는 죄송합니다. 이게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자는 겁니다. 간호사의 역할이 증대하고 있다. 필요하다. 그런데 간호사가 뭘 좀 하려고 하면 그건 미안하지만 그건 의사만 하는 거예요. 그건 진료 보정 행위가 아니잖아요. 근데 겨우 남는 게 관찰, 보호, 교육, 상담사 역할, 교육 담당자 역할로만 국한했을 때 그를 과연 우리는 의료인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 간호 내지는 의료 수요를 충족시켜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입니다. 바로 이 디지털 헬스의 기능을 보면은 당연히 드러납니다. 정말 비의료인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의료인 중에서도
여기까지는 간호사가 할 수 있어. 그런데 이 이상은 간호사는 할 수 없어. 의사만 할 수 있어. 이렇게 그 구분되는 것이 확실히 드러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점에서 디지털 헬스의 그 진화와 함께 그 건강 수요의 그 확대와 함께 의료인 상호 내부에서의 역할 분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때다. 이미 늦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디지털 헬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막을 수 없는, 제한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거대한 흐름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 좀 빠르게 효율적으로 간호사의 역할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저는 정말 아주 강하게 듭니다. 이 개념 분류를 보시면서 한번 어디까지 간호사가 현행법에서는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것인가. 그 다음에 앞으로 이 초고령 시대에 또 그 다음에 간호 및 의료 수요의 폭발 시대에 간호 영역을 어디까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정리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가장 넓은 뜻으로 디지털 헬스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보다 좀 적은 개념으로 디지털 메디슨,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가장 적은 것으로 이게 디지털 테라피우틱스. 제가 이거를 일부러 번역을 안 하고 원어로 그대로 둔 것은 첫째, 이 DTA에 우리 보니까 엑세큐티브 멤버에 이사회에 우리나라 아까 소개하시는 웰터의 미주 책임자가 거기 이사로 들어가 있더군요. 그런데 하여간 거기 그 지도부를 보니까 다들 굉장히 고학력자들이고 네. 명문학교 출신들이더라고요. 근데 그이들에게 내가 질문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디지털 헬스와 디지털 메디슨 그 어떤 차이가 있냐고. 이거밖에 단어가 없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대답은 이럴 겁니다. 아직 그 개념은 정립되지 않았어요. 우리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편리한 대로 이대로 그냥 썼으니까 좀 알아서 좀 이해하십시오. 이럴 겁니다. 디지털 헬스. 근데 보면은 좁은 의미의 디지털 헬스는 건강관리 정도, 그러니까 의료인의 자격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된 것 같고, 그런데 디지털 메디슨하고 테라피우틱스는 실은 구분이 잘 안 돼요. 이 말은 아직도 우리들의 생각이 정리가 안 되어 있다. 이것은 현실에서 좀 그러면 어떠냐, 혼동스러워도. 아닙니다. 꼭 이거 소송의 문제로 부딪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까당하당하는 의료인 자격을 박탈당하는 이런 일도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개념 정의가 부족하겠지만 클리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웰터의 책임자를 창업자를 제가 아주 개인적으로 잘 아는데 그에게도 사석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까딱하면 당신 의사 자격 박탈당하는 일 생길 테니까 조심하라고. 그랬더니 저보고 너무 겁주지 말라고. 그것 때문에 산업과 기술이 발전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폭발적인 이 건강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우리들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죠. 여기 빠른 속도로 좀 봐주십시오. 좁은 의미의 디지털 헬스, 이 건강관리는 소비자의 생활 방식과 건강을 위해 디지털 기술 기반 플랫폼 및 시스템을 통해서 데이터를 파악하고 보존하고 전달하고 업무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거기까지를 말한다. 그 다음에 디지털 메디슨, 좁은 의미의 디지털 메디슨은 앞에 건강관리보다는 좀 더 확대되는데 건강 서비스를 위해서 건강 기반의 디지털 소프트웨어와 디지털 하드웨어로 자료 측정과 의료 개입을 시행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의료 개입이 뭐죠? 메디컬 인터벤션을 제가 의료 개입이라고 우리말로 지금까지는 수십 년 메디컬 인터벤션을 의료 중재라고 써오시는데 그 중재라고 하는 것은 양자 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 두 사람 사이에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중재라는 왜 의료계에서 보건의료계에서 썼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의료 개입 이것도 약간 우스꽝스러운 표현인데 의료적 처치이겠죠. 뭐 여기까지고. 근데 그건 그러면 세라피릭스가 아닌가? 의학적 장애 내지 질병의 예방 관리, 건강 회복 또는 심신 정상화를 위해서 근거 기반의 치료적 개입을 시행하는 것이다. 치료 그 자체만 말한다. 치료보다 넓은 개념은 진료인데 진료는 진단과 치료죠. 아마 디지털 메디슨은 진단 쪽에다가 그 비중을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나 하는 그 추측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그것도 아니에요. 테라피릭스에 가까운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아까 이물석 박사님께서 거의 말씀하셨으니까 이 제품 용도 예시만 보고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번 의미의 디지털 헬스의 그 용도 예시가 뭐 이런 겁니다. 생활 방식, 라이프스타일 애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그 신체 단련, 트레이닝 뭐 이런 겁니다. 그 뉴트리션, 그 다음에 목약 관리, 일정 관리, 그 스케줄링 앱이라고 하더군요. 그 다음에 전자 의무 기록 시스템, 전자 처방 및 지시 입력 시스템, 이게 오더 엔트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온라인 저장소, 개인 건강 기록, 환자 포털을 통해서 심지어는 그 의료진과 그 소통하는 것까지도 하나의 포털을 통해서 다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것, 뭐 여기까지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와 정보의 전달, 의사결정 지원 소프트웨어, 이거는 의사의 의사결정 지원을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거더군요. 그 다음에 기업을 지원하는 거, 뭐 임상 시험 관리를 지원하는 거, 시험 대상자 모집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거, 이런 겁니다. 임상 케어 관리 소프트웨어, 이게 병실 사용 주기 관리 툴이고, 그 다음에 클리니컬 스태핑 매니지먼트고, 두 번째가, 그 다음 재원 일수 관리, 뭐 이런 것들을 디지털로 할 수 있다.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좁은 의미의 디지털 메디슨은 뭐 이런 겁니다. 디지털 진단, 그 다음에 생물학적 반응 지표 측정 평가, 그 다음에 임상 상태를 환자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거. 근데 원격 모니터링도 뭐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이탈을, 그 다음에 바이오 그 메디컬 데이터를 측정하는 센서를 이 보면 마지막에 보면 그 통합기기 인티그레이티드 디바이스라고 하는 게 이제 아주 중요한데, 이게 예컨대 경구 투입형 센서를 부착한다든가 사용한다든가, 그 다음에 인슐린 펌프를 사용한다든가, 인공 췌장을 단다든가, 페이스메이커를 단다든가, 인공 달팽이관을 단다, 뭐 이런 것들은 그것이 측정과 그 다음에 인터벤션을 동시에 하는 그런 거지요. 그래서 이쯤 되면 이건 뭐 당연히 세라피우릭스입니다. 그 치료죠. 그런데 이것을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디지털 세라피우릭스의 범주에 안 넣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것은 현행법에서도 이거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어서 이렇게 카테고리를 잘못 지정하면은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네, 사실은 이 DTX 그러니까 디지털 테라피우틱스가 앞으로 이제 가장 중심적인 중요한 디지털 헬스의 그 도구가 될 텐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간호사의 역할이 어디까지 허용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의료 환경에서가 아니라 이렇게 변화된 그 디지털 의료 환경에서 새롭게
간호사의 그 역할, 그것은 간호사의 직무, 그 다음에 그건 의무만 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간호사의 직권, 그거는 권한에 관련된 겁니다. 것을 재정립할 때가 되었고 이미 늦었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교수님 굉장히 중요한 법적 그 캐테고라이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연이어서 우리 강선주 교수님의 토론 발표가 있겠습니다. 강선주 교수님께서는 법학 박사이시고 간호학 박사이시면서 지금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교수이시자 저희 국제한인간호재단의 등기이사로 섬겨주고 계십니다. 강선주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석희태 교수님 많이 공유 종료해 주시겠습니까? 네. 7분 이내로 발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빨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제가 토론이 3번째라 충분히 논의가 됐을 거라는 이제 그 가정하에 네. 뒤에 뭐 많이 이제 최근에 9월 7일 날 입법 발의한 것도 있고 하는데요. 그런 걸 제외하고 아까 어느 질문이 있었어요. 저도 그게 항상 제 머릿속에서 떠나진 않았는데 보니까 의료법에는 그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데 그중에 보면 아까 의료법 2조 2항 5 다목에 보면은 간호 요구자가 뭐 요구하는 교육 뭐 상담 뭐 건강 뭐 증진 사업 이런 걸 기획해가지고 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의료법 33조에 보면은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안 돼요. 예외 사항도 있긴 해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지? 근데 봤더니 이제 우리 아까 이제 그 백경희 교수님이 발표해 주신 그 자료에 있어서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그러면 근데 이거는 법은 아니잖아요. 복지부에서 나온 가이드라인이고. 그러면 의료인인 간호사는 기관을 개설할 수 없기 때문에 의료기관 내에서 이렇게 하는 거고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는 비의료인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도대체 간호사가 더 잘할 수 있는데 간호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역사회에서는 요구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지금 요 화면 공유한 거 보이시죠? 이 부분은 저희가 지난 요번이 3차인데요. 2차 때 저희가 한번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해서 쭉 봤었어요. 저희 한번 포럼을 했었고 뭐 여러 가지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플랫폼 등등 이게 많았고 결국은 간호사의 역할이 디지털 헬스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앞서 나가긴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리터러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런 취약계층에 대해서 옹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전반적인 이제 상황을 보니까 아까 이제 저희가 법 테두리 안에서 저는 이제 이게 공공 부문과 민간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역보건법, 그다음에 민간과 관련된 건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의료기관에서 하는 가정간호, 보건소에서 하는 방문간호, 그다음에 장기 노인 요양에서 하는 제가 이제 간호가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뭐 전문 간호사 제도도 있게 하기 때문에 의료기관 중심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앞으로 지역사회가 더 많이 요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현행 법상에는 간호사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그렇다면 복지부 지침에 따라 이런 걸 해야 되는가? 라는 거죠. 이 상황. 인구 구조는 앞으로 노인 인구는 증가하고 만성질환, 질병 부담도 있어요. 또 하나는 케어기버, 누가 가족을 돌봐야 되나? 치매 어르신을. 그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다음에 헬스 리터러시. 이걸 충분히 다 복합적으로 해서 상담 교육 조언. 그다음에 이제 2022년도에 그 가이드라인 개정이 됐거든요. 그때는 그 대상자가 요구하는 의료기관과 의료인을 예약하는 것까지 돼 있어요. 그럼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간호사들이 가장 적합한 아까 백경희 교수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저희의 블루오션 제일 적임자 준비된 사람은 간호사 아니었을까? 그래서 저는 실제 제가 경험했던 거 그다음에 오랫동안 이제 좀 고민했던 거를 그냥 사례로 한번 제시를 해봤어요. 실제 이 사례 첫 번째인데요. 보건진료소가 이제 관할하는 지역 인구 요즘에는 뭐 행복 뭐 건강센터 이렇게 시범 사업들 하잖아요.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는. 그래서 60세 이상 그 85%를 이제 차지하고 있고 제가 이제 요거는 경험을 제주도에서 했거든요. 근데 그 보건진료주 공무원 그분이 이제 마을 어르신들이 다 노인이니까 이제
본인이 건강 그 체육학 박사를 또 받고 그래서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세요. 근데 아까 이제 우리 이월스 저희 박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사무디 소프트웨어 as medical device 그거를 만약에 앱을 개발했다 그러면 이분은 보건 진료소니까 바로 적용해서 하면 되는 거야. 저기 그 본인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거 이거를 뭐 내가 무슨 특별히 뭐 기계를 뭐 허가를 받아서 뭐 상용화해서 뭐 하겠다는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적용 가능하지 않을까? 이게 그 농특법상 본인이 그 업무 범위에서 이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는 거니까. 두 번째는 이거는 저의 이제 사례도 있고 실제 제가 이제 제주한라 그쪽에 간호대 있을 때 실제 요거를 서비스를 하시는 분이 있더라. 그때가 2018년도였어요. 건강 3단 교육 지원 서비스. 왜 그러냐 요즘에는 굉장히 자녀도 적게 나고 그다음 맞벌이를 하고 하기 때문에 직장인 여성이 아이를 낳는데 누구한테 물어볼 수가 없는 거야. 이거 진료 아니거든요. 치료적인 게 아니라 모유 수유를 해야 되는데 잘 안 돼.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지? 이런 거. 아이 목욕을 해야 되는데 아마 교육을 받긴 하죠. 병원에서 받긴 하는데도 그런 소소한 걸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뭐 친정 어머니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옆집 아줌마한테 물어볼 수 있지만 조금 더 전문적인 사람한테 교육을 받고 싶은 거예요.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상담을 원스톱인 거예요. 원스톱으로.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매 어르신을 또 이렇게 돌보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의료가 그 한동안 저희가 의료가 막 세분화되어 있어서 인간을 다 이렇게 분리시킨다 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서비스를 받으려면 다 찾아가야 되거든요. 그 많은 걸 어떻게 다 알고 있느냐. 헬스 리터러시의 문제거든 이게. 그래서 원스톱으로 내가 이제 마치 우리나라에서는 뭐, 평생 국민 건강 관리를 한다라고 했으니까 그 국민 건강 관리를 지역사회에서 같이 상담해주는 누군가는 없을까라는 거죠. 그 이제 그런 거는 앞으로 아까 우리 질문이 나왔었어요. 간호사들이 뭘 할 것인가. 여기에다가 어떤 디지털 헬스를 해서 뭐 이게 플랫폼 기능을 해서 뭐 지역적으로 뭐 브랜치 오피스를 해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창업과도 연결이 되지 않을까? 이거를 의료기관 중심으로 보건소 중심으로 해야 되지만 만약에 내가 지역사회에서 이걸 하고 싶다라고 하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우리는 간호사니까 더 잘할 수 있네 아니면 직원을 고용해도 되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요. 이거는 아까 그 소비자 건강 관련해가지고 실제 이거는 제가 연구 대상자였어요. 2018년도예요. 이게 서울대 간호학 박사 논문이었는데 건강관리 앱을 개발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2021년도에 그 연구재단 과제로 디지털 치료제 관련된 법적, 윤리적 이런 거를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제 이렇게 개발은 많이 하는데 이거를 식약처로 허가를 받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허가받는 그 부분. 근데 분명히 이 부분은 간호사들이 IT 이제 항상 이거 개발을 할 때는 지금 뭐 공대 IT 간호가 다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조금 더 주도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창업하고도 연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건강관리 앱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실제 요거는 챗봇을 저희가 개발을 했어요. 그 저희 연구자가. 그래서 그 간호정보학인데 간호정보학 쪽에서도 소비자 건강, 간호정보였어요. 그래서 엄청 연구비를 많이 따는 그래서 앞으로 여기 아마 지금 간호학과 학생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좀 고려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또 하나를 생각해서 제가 이제 여기서 취약계층 우리가 병원 중심, 뭐 보건소 중심은 다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안 되고 있는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도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취약계층이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자가 딱 왔을 때 어느 병원을 지정해서 건강검진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 병원에서 이런 것 좀 앱을 개발하면 어떨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 난민으로 인정받기 전에는 난민 신청자 단계에서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아요. 메디컬 레코드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그냥 우리가 놔둬야 될까? 누군가는 이 사람들이 교육이나 상담 이런 거를 필요로 할 텐데 그러면 그런 정보를 저희가 다 갖고 있으면은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어떤 질병이라든가 있을 때 실제 저는 이거 2018년도에 제주도에서 경험을 했어요. 그냥 건강검진만 제공을 하고 아무런 그 다음에 관리가 하나도 없고 메디컬 레코드 하나도 없어요. 그 상황에서 이제 그 자살 시도도 있었고요. 이게 제대로 이제 관리가 안 돼서 했던 부분인데 이거는 결국은 저희가 지역사회 보건 안보까지도 연결이 되는 거죠. 이분들을 잘 관리하는 게 이분들에 대한 저희가 인권 기반에서 이 사람들에 대한 아직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적용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와 있는 그 사람에 대한 관리뿐만이
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그 사람들의 관리를 건강, 상담, 어떠한 요구가 있고 니즈가 있고 어떤 그 조언이 필요하고 어디를 연결해야 되는지 그거를 저희가 잘 또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 결국은 저희 지역사회에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해외에서 왔기 때문에 감염병 그 위기 대응도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앞으로 저도 제가 그 환자를 저희 어머니를 케어했던 경험자고 all for one 이거 다 통합해가지고 맨날 우리는 어디 가면 어디로 가라 어디 가면 어디 이런 거 말고 요거를 제대로 잘 교육 상담 조언해 줄 수 있는 누군가 지역사회에 있으면은 저는 그 사람한테 딱 가고 싶어요. all for one 이 서비스 누가 제공할 것인가예요. 그다음에 평생 건강관리를 설계자 우리가 보험 설계만 열심히 할 게 아니라 평생 건강관리 설계를 누가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 그다음에 그 아무리 디지털 이제 저희가 뭐 많이 발달되어 있어도 분명히 거기에는 취약계층 이거에 헬스 리터러시에 이제 격차가 있다. 그렇다면 결국은 그건 간호사의 옹호자 역할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토론 마치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정말. 강선주 교수님,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아주 소리가 안 들리. 소리 안 들리세요? 잘 안 들려요, 제 소리가? 들리시죠? 들립니다. 네. 네. 아무튼 강선주 교수님 토론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전국민 건강관리 설계사로서 우리 간호사들이 뭔가 잡의 새로운 필드를 열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 논의된 거 이외에도 지금 국회 토론이나 복지부 토론에서는 뭐 보안이나 개인정보나 의료 주권, 보건안보, 인권, 직역별 역할의 의무와 책임, 거버넌스까지 굉장히 여러 가지 필드의 토론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간호 영역에서 이 부분을 아무도 초대받지 못하는 거는 너무 슬픈 일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이 간호계에서 우리 국제한인 간호재단이 이런 포럼을 하는 것은 간호계가 이러한 이슈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것의 주권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우리가 개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국제한인 간호재단이 앞서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토론과 발표와 내용이 너무 훌륭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정책 입안에도 좀 관여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중요한 토론에 참석해 주신 분들의 필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발표자들과 또 토론자가 계시기 때문에 채팅으로 올려주셔도 되고 직접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질문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우리 그 서현주 교수님 늦게 들으셨는데 감사합니다. 교수님 관심 가져주시고 들어주셔서 혹시 질문이나 말씀하고 싶은 피드백 있으시면 좀 주실까요? 네. 수업이 있어가지고 끝나자마자 들어와가지고 좀 늦게 들어서 잘 앞부분을 이해 못해서 되게 백경희 교수님 강의가 혼자 이제 복습을 하고 있었는데 그 말씀이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간호사가 해야 될 역할 이런 것들이 업무 범위가 논의된다는 부분을 이제 이해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니까 또 슬라이드 보니까 복지부에서 비의료 건강관리에 만성질환도 포함을 시켰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의학적, 간호학적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판단이 안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목소리를 내서 원래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이제 의견 수렴 같은 걸 다 워낙 뭐 입법 예고라든지 해가지고 의견 수렴 받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런 걸 잘 몰랐었는데 저희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저희 목소리를 내서 그 그러니까 헬스 프로페셔널리즘을 강조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전문가시기 때문에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아까도 그 관련된 내용을 잠깐 언급을 하긴 했는데요. 거기 자세하게 내용을 보면은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라고 해놓고 3가지 섹션을 나누고 마지막에 만성질환자 관리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 보게 되면 이 부분은 의료인이 일부 개입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보건복지부도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성질환자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미 기왕증이 있는 사람인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보건복지부에서는 완전 건강한 병이 걸리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비의료인이 아닌 그 의료인이 바로 개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렇게 만성 질환자인 경우에는 일단 뭐 비의료인이 여러 가지 건강관리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걸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의료인이 그 안에 개입이 되어야지만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걸로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이거는 비의료를 붙이기가 조금 껄끄러운 영역이다라고 보건복지부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건복지부도 되게 생각은 많은 것 같아요. 법이나 이런 부분들의 제도적인 한계는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코로나를 지나면서 너무 정보통신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급발전하니까 그런 속도에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국민들이 수요 자체가 오히려 질병의 치료보다는 예방이나 건강관리 쪽에 조금 더 많이 눈이 가는 상황이 와보니 이럴 때는 이런 게 더 수요가 높고 실제로 이게 그때 우후죽순처럼 많이 만들어졌거든요. 기본적으로 저희 이렇게 핸드폰 사게 되면 핸드폰 안에 이런 건강관리 어플이 아예 깔려지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런 뭐 애플이나 저쪽 갤럭시에서 제공하는 게 이 안에도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측정 기기들이 의료와 관련된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수요라든가 공급, 여러 산업의 체계 이런 걸 보게 되면 그런 상태에서 그 비의료인이 할 수 있는 영역을 좀 퍼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소위 디지털 산업에 있어서 의료적 측면임에도 불구하고 비의료인도 들어와서 산업의 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고자 이런 체계는 나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아까 그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관련해서 간호 판단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토론을 해주신 그 교수님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간호 판단과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외국에서는 사실 간호사 선생님들이 이 환자의 위급 정도나 이런 것들도 다 분류를 하시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나라도 조금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리고 그런 전초 단계에 있어서 이와 같은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에 있어서 의료인이 개입을 해야 된다면 저는 가급적이면 그런 뭐 판단 최초의 여러 가지 뭐 질환 판단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주 위급한 거 뭐 혹은 중한 거 이런 거는 배제하고 그런 게 아닌 그 어떻게 보면은 노멀과 비노멀의 그 경계에 있는 선상에 있어서는 제일 1차적으로는 간호사 선생님들이 개입을 하시면서 간호 판단이든 또 교육이든 조언 상담이든 이런 것들을 적재적소에 많이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동네 여러 가지 의료 시스템에 있어서는 간호사 선생님들께서 거의 전면에 나서지 않으신 것 같거든요. 대부분 의료기관 내에서 활동을 주로 하시고 밖에서 하시는 활동에 있어서는 제한적이었지만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큰 시류를 타게 된다면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개방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제가 답변, 네,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좀 석기태 교수님, 예, 네네. 제가 좀 보충 말씀드릴까요? 네네. 그 서현주 교수님 그 마지막에 채팅으로 그 질문하신 거 제가 아주 제가 느끼기에 지금 저 질문은 정말 정확한 질문이시고 절박한 질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부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설마 의료와 간호와 의료 행위가 뭔지 또 보건의료가 뭔지 모를 리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산업계의 그 압력도 있고 그 다음에 의사들의 압력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엄청난 숫자의 그 훌륭한 생각을 가진 간호사들의 압력도 있고 하니까 뭔가 대답은 해야 되겠는데 이거 보십시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라고 해놓고 가로 안에 의료적 판단은 제외. 그는 이제 의사들 눈치를 본 겁니다. 근데 건강관리 그 자체가 그게 의료 아닙니까 그거? 아주 그 말도 안 되는 듯한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제가 며칠 전에 한 2달간 그 미국에 있다가 돌아왔는데 친구들이 저한테 굉장히 피곤해 보여. 좀 쉬어야 될 것 같아. 잠 좀 많이 자. 이렇게 했고 그저께 제가 이비인후과에 진료 예약이 있어서 진료받으러 갔습니다. 여러 가지 호소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치의 선생님께서 아주 결정적인 처방을 하셨습니다. 많이 피곤해 보이십니다. 푹 쉬십시오. 잠을 많이 주무십시오. 그러면 어지럼증이 좀 없어질 겁니다. 어느 쪽이 의료 행위입니까? 우리 친구들이 했는 이야기는 의료 행위 아닌가요? 그것도 의료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할머니 약손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할머니 약손이 얼마나 저 건강 관리에서 유효합니까? 왜 이런 그냥 농담 같은 이야기를 꺼내는가 하면은 이만큼 의료, 간호, 그다음에 의료행위의 개념 정의가 지난 70년간 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더욱이 지금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디지털 헬스의 영역으로 이제 가면, 디지털 헬스 시대에 가면 이 경계는 정말 모호해집니다. 어디까지 할 것인가? 자칫하면은 정말 그 개념 정의가 제대로 안 되어 있음으로 해서 모든 것이 전혀 그 효과가 없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강 수요의 폭발 이것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보건복지부 저 사무관급의 공무원을 그냥 비난만 할 건 아닌데 다만 우리들이 제대로 된 개념, 제대로 된 그 제도 모델을 자꾸 계속 제안을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생각이 정리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세현주 교수님 지적하신 바와 같은 이거 엎여 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표현입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석희태 교수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다 되었는데 마지막 한 분만 혹시 질문이 있다면은 받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혹시 필드에서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네, 김인수 교수님 질문하십시오. 네. 소리가 안 들리는데요, 김인수 교수님. 네. 음소거는 풀렸는데 소리가 이제 들립니다. 네, 네. 백경희 교수님 지금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잘 들립니다. 네. 우리나라 이제 보건의료 문제 중에 하나가 의료 쏠림 현상, 그다음에 의료 격차 이런 것들이 현재 있는 상황이고 보건의료 인력도 부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료 서비스에 대한 디지털 헬스케어의 어떤 보편적 의료는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 제가 지금 답답한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이제 산모가 이제 죽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지역사회에서. 그래서 뭐 이런 경우랄지 의료 소외계층, 아까 이제 강선주 교수님이 얘기했던 지역 의료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소외계층, 의사 접근이 어려운 경우에 디지털 헬스에 대한 적용들을 필요할 거라고 보고 이거에 관련되어서 사실 현재 법이 없다. 그러면 사실 법에 그 사례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거를 법제화하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비교의료법이라는 게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법이 없을 경우에는 사례를 많이 만들어서 그 사례를 기반으로 해서 법을 만드시면 될 거라고 합니다. 그걸로 인한 어떤 부작용에 대한 것들은 사례를 많이 만들고 그 제한을 할 수 있도록 법에 대한 법이 어떤 크리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잘못된 것들을 잘 지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역할들을 해주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관련되어서 그 법을 구체적인 사례를 기반으로 해서 만드는 과제들을 실제 어떤 TF팀이 구성돼서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고 좀 구체화적으로 만드는 것들이 앞으로 과제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짧게 우리 백경희 교수님 혹시 답변 가능하실까요? 네. 네,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의료법 34조의 원격의료라는 그 제도 자체가 너무 좀 낡아 있기 때문에 계속 그 부분을 고치려는 노력은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사실은 발의안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또 급진적으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기존에 시범사업 했던 거에 결과를 모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례나 이런 거를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을 통해서 많이는 모아놓고는 있는데 근데 그 모아놓은 사례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격오지에 섬이나 이런 데에 있는 경우라던가 뭐 군대나 이런 쪽에서 했던 거 그다음에 어르신들 상대로 했었던 그런 사업들 또 만성질환자 관련해서 1차 의료기관이랑 연결해서 위험급이랑 했었던 사업들 이런 것들만 있으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 위주로 해서 정책 방향은 설정을 해놓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시범 사업을 해놓은 걸 나열해 보게 되면 이것도 조금 약간 올드하다라는 느낌이 지금 현재 시점에 비춰봤을 때는 이거
더해서 뭔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 상황도 들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시범 사업으로 또 다시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한시적인 부분에 허용됐던 이 비대면 진료가 끝이 난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시범 사업으로 지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건강관리부터 시작된 다양한 그 의료기관과의 연결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 시범 사업 작업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정부도 그렇고 또 참여했던 여러 가지 곳에서의 목소리나 이런 것들도 좀 수렴이 돼서 어떤 하나의 안이 도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존의 법 개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충분히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제 그걸 좀 거치는 작업이 지금 한창 진행 중이긴 한데 그게 어떤 식으로 작동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되어서 오늘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우리 백경희 교수님, 그 다음에 토론에 임해 주신 이월숙, 석희태, 강선주 교수님 네 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러분들 또 귀한 질의응답 시간을 또 참여해 주신 분들도 감사드립니다. 하단에 그 만족도 조사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오늘 토론에서 나누어진 그 귀한 내용들은 저희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널리 확산하고 현재도 유튜브 생중계 중인데요. 스트리밍해서 계속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저희 국제한인간호재단이 노력하겠습니다. 간호계가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새로운 장을 여는 이 시대에 놓치지 않고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간호가 더 이상 소외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사실은 간호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다들 생각은 하면서도 항상 여러 영역에서 간호가 빠져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남은 시간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네.